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눈만 뜨면 싸움박질하는 정치판 소식에 답답하셨을 텐데 오랜만에 속 시원한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가 좋지 않아 실적이 나빴던 삼성전자가 올 2분기 10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배가 늘었는데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선전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반도체 쌍끌이로 우리 경제가 쑥쑥 커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실적부터 전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23%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452%나 뛰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25.2%나 웃돌았는데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긴 건 2022년 3분기 이후 7개 분기 반입니다. 부문별 세부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부문 회복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각각 50%와 28%씩 올랐고 AI 열풍으로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부족 상태입니다. 재고가 줄어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또한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서 하반기도 순풍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엔비디아의 HBM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최근 통과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HBM 공급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공급망 편입 가능성은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HBM 개발팀을 신설하며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로 다가온 노조의 총파업은 생산 차질 등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도 생활가전 등의 호조로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면서 5월 경상수지도 2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제품이 슈퍼 엔저로 가격 경쟁력이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입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국제교육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5월 89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배당으로 적자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했고 흑자 규모도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승용차 등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수출은 1년 전 75억 5천만 달러에서 53% 늘어난 1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1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25개월째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해외여행, 특히 일본 여행이 크게 늘면서 여행 수지가 악화된 탓입니다. 슈퍼엔저가 계속되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한국은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IT 업황 개선 흐름에 주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경합도가 좀 높은 일부 품목, 자동차, 철강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물가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어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검찰이 역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를 탄핵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습니다. 검사 탄핵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의 탄핵 열차를 멈추긴 어려워 보입니다만 법적 판단을 같이 한번 받아보자는 거라 민주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 4명을 민주당이 탄핵 시도한 데 대해 작심 발언을 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사법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이 총장이 민주당을 공개 비판한 건 나흘 새 3번째입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는 입법권을 남용해 수사검사의 직무를 방해한 직권남용, 허위 사실을 퍼뜨린 명예훼손, 무고에 해당된다고 직격했습니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의 발언에 대해선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낸 것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면 바로 국회 의결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의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 만료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후임자 선정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탄핵 소추하면서 과거 울산지검 청사의 용변을 봤다는 걸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물어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외 연수 중인 박상용 검사는 오늘 이성윤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상용 검사가 2019년 울산지검 회식 때 청사의 대변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지검장이 뒷수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장은 총무과 직원을 불러 CCTV를 확인한 후에 함구를 지시했고, 하지만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송인택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CCTV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이 있다면 나를 법사위에 부르라고 했습니다.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했던 복수의 검사들도 박 검사는 회식 후 다른 검사들의 귀가까지 챙겼다며 이 의원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이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변 의혹 등을 들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박 검사는 오늘 이 의원과 서영교 의원, 최광욱 전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 검사들을 법사위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탄핵안을 발의해놓고는 이제서야 해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겠다고 합니다.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탄핵 대상을 정해놓고 이유를 지금부터 찾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사위가 주도하는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면 대신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검사들에 대한 비위 제보를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헌재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1호를 기각해버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국민청원단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꼭 좋은 제보 또 진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탄핵안을 먼저 발의해놓고 탄핵 사유가 될 비위 내용을 제보받겠다고 나선 겁니다. 증거를 더 보다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거다.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사유로 루머 수준의 의혹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검사가 언론에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는데 보도 날짜나 압수수색 날짜 등을 잘못 적은 겁니다.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거론된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주장한 이성윤 의원은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질문에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좀 처음 들어서 저도 상당한 신뢰가 되는 제보를 받고 한 겁니다. 저도 상당 부분 확인도 거쳤고요. 민주당이 특정 검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부실한 사유를 들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청원이 120만 명에 가까워지자 탄핵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청문회에는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여당은 거대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오후 6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1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청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퇴진운동을 이끌고 있는 야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식물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적 탄핵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증인 통지 과정 등을 거쳐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들의 청원 열망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진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해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청원에 제시된 5개 탄핵 사유에 대한 각각의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 법사위 청문회로 정기국회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막에 이제 소환을 하겠죠. 본인이 오든 안 오든 부역했던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청문회 대상이에요.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야당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사법부를 넘어 행정부까지 국정 마비를 초래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지난 총선 때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했다는 내용, 저희가 1월에 단독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이 당시 김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뒤늦게 전당대회 이슈가 됐습니다. 한 후보가 문자를 받고도 묵살한 게 대통령과의 갈등, 더 나아가 총선 패배로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인데 실제 그런 건지 먼저 한송원 기자가 문자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지난 1월 명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 일부를 재구성해 한 언론이 공개한 내용입니다. 사과를 망설였다며 필요하면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어찌된 일인지 읽고 나서 일체 답변도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이 한 위원장에게 전달된 건 명품 논란으로 김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두고 여권 내에서 공방이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1월 17일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논란이 됐고, 다음 날 한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며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사과 불가론이 나왔는데, 김 여사 문자는 이를 전후에 5차례 한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모두 답하지 않았고 그 와중인 1월 21일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면서 윤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사과 문제와 관련해 공적인 통로로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놓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답하지 않은 건 인간적 예의가 아니고 당시 김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총선에서 졌다고 공세를 펼친 겁니다. 한 후보는 1월에 받은 메시지가 왜 지금 공개되는 건지 의아하다며 전당대회에 누군가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쟁 후보들은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인간적 예의가 아니라며 당시 주변과 논의에 대처했다면 총선 참패는 없었을 거라고 했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더라. 나경원 후보도 경험 부족으로 인한 판단력 미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또 판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제라도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윤상현 후보는 대통령과의 신뢰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해달라.
한 후보자는 영부인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 논의를 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문자 내용도 실제로는 사과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시점에 문자가 공개된 것도 의심스럽다며 전대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캠프 내부적으론 전대 국면에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다시 부각되는 데 대한 곤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수개월 전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관련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김 여사의 메시지가 어떻게 이렇게 공개가 됐는지 궁금한 점 많으실 겁니다. 여당 반장을 맡고 있는 정치부의 김하린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조금 전 전해드렸는데 문자를 공개한 측에서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한 후보가 묵살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후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선 이 논란을 보도한 매체에서는요, 1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를 핵심만 정리해서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도했던 1월 19일자 문자 원본을 보면요, 빠진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를 하고 싶다. 진정성 논란의 책임론까지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 한 후보가 사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강조한 걸로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빠진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이군요. 네, 그런 듯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한동훈 위원장 의견에 따르겠다, 이런 내용 역시 문자 원문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한 후보는 사적인 통로로 공적인 논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 김 여사가 문자를 5번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전부 다 답을 안 했다, 이렇게 보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 두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걸 감안하면 당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답변까지 하지 않았다는 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김 여사와의 문자 메시지가 전당대회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공개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흘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 측은 당내 친윤 주류가 의도를 갖고 흘린 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친윤계가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연판장 등으로 당시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힌 데 이어서 이번엔 한 후보를 밀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섰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가 23일이니까 2주가 좀 더 남았습니다. 이번 논란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떨까요? 당장 오는 9일 저희 TV조선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가 시작이 되고요. 네. 경쟁 주자들은 한 후보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사과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또 한 후보 측은 당시 김 여사 사과를 요구했던 건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건 친윤계였다는 점을 부각시킬 걸로 보입니다. 한 후보는 당초 오늘 점심 직후 예정됐던 소위 백브리핑 일정을 취소하면서 로우키로 대응하는 듯 했지만요. 오후 방송 출연에서는 이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민감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새로운 당정 관계를 요구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마침 당권 주자들이 공정 경선 서약식 이런 걸 했죠. 근데 지금 완전히 네거티브로만 가는 것 같아서 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나오는 것 같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은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연기됐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결 구도가 무한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인 대결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여야 원로들과 학계는 이제라도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육선 의원 출신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현재 정국을 정치의 실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적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를 최소한 라이벌 정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진정성 있게 만나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민주주의 출발하는 거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해법의 기본은 대화의 시작이에요. 여당 5선 출신인 김형호 전 의장은 현재 국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석수가 민의가 아니다 이거야. 소수 여당의 의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되는 것이 그게 민의입니다. 여권의 한 원로 인사는 여당은 특검법에 어떤 조항을 수정하면 수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극단적 갈등에 민생 법안이 대거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가 또다시 특검법과 거부권 정국으로 흘러가면서 학계에서도 물밑에선 투트랙으로 대화하는 공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든지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이제 접근법들이.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의 나홀로 특검법 찬성에 제명 주장까지 나왔는데 거부권과 재표결 정국에서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야당이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이 지난번보다 내용과 형식 모두 더 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최원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특검법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특검법엔 대한변협 추천 과정이 생략된 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할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며 만약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야당의 추천 권한은 더 커지고 특검 임명 기간은 더 단축시킨 겁니다. 수사 범위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존 특검법이 주로 수사 외압 의혹만 다뤘다면 이번엔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임명과 출국 과정,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직 사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국방부 전부 다 외압 의혹이 있었는지 좀 볼 수 있게끔 했고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도 특검에 부여했는데요.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는 박정훈 대령의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대통령실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시청역 참사 뉴스로 이어갑니다.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여부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만 가해 운전자가 사고 전 과속과 역주행을 한 것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운전 부주의가 지적되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몰았던 차량이 최근 4년 동안 6차례 사고를 낸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이 크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2018년 제네시스를 구입한 뒤 아내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차량의 사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21년까지 4년간 최소 6번의 교통사고가 확인됐습니다. 이 중 4번은 차씨 측의 책임이 인정돼 668만 원 정도의 수리비를 부담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사고 이력을 토대로 차 씨가 과거에도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 부주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이력을 저희들이 추출했던 거는 맞아요. 사고 직후 참사 원인이 부부싸움 때문이란 온라인 글이 퍼진 데 대해 경찰은 호텔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부부가 다투는 모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사고를 당한 소나타 운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모두가 숙연해지는 참사인데요. 이 사고 현장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조롱글이 남겨져 보는 이를 분노케 했죠. 이 조롱글을 쓴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온라인에도 올라서 이 경찰이 엄중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흰색 우산을 든 남성이 참사 현장에 놓인 추모의 국화꽃 옆에 쪽지를 내려놓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지난 3일 저녁 6시쯤 20대 남성이 역주행 참사 현장에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쪽지를 두고 가는 장면입니다.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서자 이 남성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출석했을 때 사사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한 겁니다. 경찰이 엄정 대처 입장을 밝혔지만 참사 현장에선 오늘 오전에도 희생자들을 비하하는 쪽지 여러 개가 새로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쪽지를 수거하고 작성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속상하죠. 지금 이렇게 생태 같은 사람이 갔는데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을 잡아서 혼내줘야죠. 경찰은 추모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욕성 글 3건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롱글 유포자들을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가 유독 두려운 이유는 언제든 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평범한 일상 공간에서 벌어진 참사에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불안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게 저뿐이 아닐 겁니다. 참사 현장 주변 식당도 썰렁한 모습입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청 인근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뭐 보장도 없고. 길 가면서도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저희 문제가 아니라 차가 어떻게 올지도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은 집단 트라우마를 우려합니다. 정말 대처 불가능한 재난이 닥친 거거든요. 내가 익숙했던 장소, 내가 늘 이렇게 사용해 왔었던 곳에서 일상적인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난 현장은 먹자골목 입구라 평소 저녁 시간대에는 퇴근 후 직장인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찾는 사람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단체 회식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도 잇따라 걸려옵니다. 손님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오니 코로나 때는 그래도 초저녁에는 와서 그래도 한 잔씩 하고 다 퇴근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오니까. 서울시는 참사 현장 인근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극단적인 공격 시도로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이뤄졌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전망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67살 김모 씨. 지난해 4월부터 이 전 대표의 일정을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는 등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1심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친 것이 아닌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김 씨는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을 우려해 김 씨에게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행 계획을 알고 편지 발송을 부탁받은 70대 남성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고객들과 짜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 원을 타는 보험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보험 상품에 있는 특약 조건을 악용했는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언제 사고를 내면 좋은지 또 어떤 치료를 받으면 되는지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빗길을 천천히 달리는 차량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나타나더니 멈추지 않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차량도 심지어 앞서가는 차량까지 속도를 내서 들이받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모습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 설계사끼리나 보험 설계사가 고객과 짜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내서 보험금 받은 거 있으면 나한테 보내 해서 자기가 또 얼마 떼주고 사무실 운영비로 더 내기도 하고. 경기도 군포에 대리점을 둔 보험 설계사들은 자동차 공업사 2곳과 공모해 사고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3년 넘게 66차례 고의 사고로 탄 보험금은 5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또 보험 고객들에게 깁스 특약에 가입한 뒤 2주 뒤에 사고를 내라며 통깁스 치료를 받도록 해 5,800여만 원도 타냈습니다. 이들은 아프지 않다며 꼭 사고 나시라고 고의 사고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설계사 14명과 자동차 공업사 대표 2명 등 51명을 검거하고 주범 보험 설계사 5명은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열흘간의 장마가 어젯밤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이 불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교회 첨탑이 쓰러져서 일대 수십여 가구가 정전됐고 인천에서는 여객선이 갯벌에 갇히면서 승객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에 최대 50mm, 전북에는 120mm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주택가 건물 사이로 교회 첨탑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전봇대 전선은 첨탑 무게에 눌려 축 늘어졌습니다. 현장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나온 거야. 쿵 소리가 났다니까. 우리는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사고로 5개 건물, 40여 가구에 4시간 동안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쓰러진 교회 첨탑을 두 동강 낸 뒤 한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에는 인천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강한 바람에 갯벌에 갇혔습니다. 승객 5명과 승무원 등 8명이 고립됐다 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인천 지역에선 밤사이 21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엔 강풍 예비특보까지 발효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권입니다. 지하철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돼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에서 연기가 발생해서 30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나흘 전 사고가 반복된 건데요. 전수조사가 예고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이 주위를 살피며 개찰구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역사 안으로 진입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성역 지하 1층 공조기계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큰 불로 번지진 않았지만 30여 분간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 메트로 9호선은 기계실에 설치된 환기팬이 과열되면서 연기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흑성역에선 지난 1일에도 외부 연기가 유입돼 3시간 동안 무정차 통과했었습니다. 일단 저희 현장 수습본도 다 이제 가동해서 했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연기의 출처도 모르는 상황인데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자 시민들 불안감은 큽니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벌써 2번째 이러면 안 되죠. 불안하죠. 지금까지 지하철 이용하면서 큰 사고나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 딱 이렇게 일어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 메트로 9호선 측은
환기 팬벨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인근의 또 다른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잇따른 화재에 주변 근로자와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난 공장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주변도 온통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화성의 한 잉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공장은 23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들과 인근 주민들은 또 인명피해가 발생할까 걱정부터 듭니다. 놀라죠. 사람도 많이 죽었는데 대형 사고 나는 건가 보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5층짜리 공장 1개동이 모두 소실됐는데 출근 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공장에 화학물질이 보관돼 있었고 주변에 공장들도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우리도 볼 조심해야 돼요. 일할 때는. 목격자는 리튬 배터리가 또 화재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재성부터 불이 났고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지ገብ차에 충전한 쪽이 아닌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20명 중 1명의 생계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셈인데 특히 노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쪽방촌에 혼자 사는 63살 이모 씨. 가게에 짐을 날라주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45만 원입니다. 정부가 주는 기초생활급여 70여만 원으로 간신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이런 하게 주게끔 해주고 그만 2만 5천 줍니다. 옷 하나씩 사오고 2천 원씩 주고 그래서 먹는 거 좀 사오고 그겁니다. 이 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년째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255만 4,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작년부터 수급자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빈곤층 자체가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수급자 증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문제로 지적됩니다. 사회보험제도나 연금제도가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곤층이 의존할 수 있는 제도가 공공구조 위주로 돼 있어서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도 크게 느는 추세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영국 조기 총선 결과 노동당이 압승했습니다. 보수당이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14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총리를 맡게 될 스타머 대표에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영국 조기 총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650석 중 410석 넘게 휩쓸며 과반을 확보해 압승했습니다. Change begins now. Show that politics can be a force for good. 인권 변호사 출신 키어 스타머 대표가 차기 총리로 확정되며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공장 기술자 아버지, 간호사 어머니를 둔 노동계급 출신으로 스타성은 없지만 실용적이고 진지한 태도로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내걸고 중도화 전략을 펴왔습니다. Country first, party second. 리시 수넥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은 창당 이후 190년 만에 200석 넘게 내주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물가 상승과 이민자 문제, 공공 실패 등의 혼란에다 당내 분열까지 거듭해 민심이 폭발했다는 분석입니다. The British people have delivered a sobering verdict tonight, and I tak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노동당은 1997년 제3의 길을 내세운 토니 블레어의 진두지휘로 압승한 이후 다시 한번 전면에 등장하며 대내외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토론 참패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대선 완주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 사퇴의 여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당내에선 대체 후보론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일 기자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도 대선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Thank you. You got me, man. I'm not going anywhere. TV 토론 참패 뒤 거세지는 후보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지만 주변 반응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이 조지 워싱턴의 발자취를 따라 물러나야 할 때라며 현역 의원 중 세 번째로 바이든의 사퇴를 주장했고 전통 지지 세력인 할리우드에서도 후원금 중단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TV 토론을 제안하며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 합니다. Well broken down pile of crap. Yep, I got him out of there. And that means we have Kamala. 이미 당 안팎에선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와 해리스 부통령 등을 대체 후보로 거론하기 시작했고 바이든의 사퇴 방식까지 고민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언론은 TV 인터뷰 등이 예정된 이번 주말을 사실상 사퇴론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쇼츠나 릴스 등 1분 이내의 압축 콘텐츠가 대세죠. 이 쇼츠에서 조회수 500만을 기록한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뮤지컬인데요. 뮤지컬 저변 확대로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미친 듯이 그래도 떠난다 했죠. 움직이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가사. 의뢰인을 꼭두각시 삼아 여론을 조종하는 시카고의 악덕 변호사 빌리 플리는 요즘 뮤지컬계에서 가장 뜨거운 스타 최재림입니다. 첫 캐스팅이었던 2021년 공연에서 선보였던 뛰어난 복화수의 장면은 500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됐고 난 묵집바로 유학까지 다녀왔단 사실 옛 공연 모습들까지 연달아 발굴돼 유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뮤지컬을 향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하는 스타 배우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배우 김범은 젠틀맨스 가이드로 처음으로 뮤지컬 무대에 서고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더글로리에 출연하며 최고의 주가를 기록 중인 정지소 또한 뮤지컬 데뷔의 꿈을 이뤘습니다.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뮤지컬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이제서야 조금 이루게 됐는데 5959 속에 잘 자라나고 있고요. 지난해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약 4,59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우리 프로듀서가 진두 지휘한 작품들이 뮤지컬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 진출하는 낭보 속에 K-뮤지컬의 기세가 갈수록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파리올림픽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는데요. 관중 소음에 적응하는 훈련은 물론이고 이 파리 현지와 똑같이 꾸며놓고 실전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프로축구가 열리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비까지 내립니다. 관중의 박수를 받으면서 입장한 건 전북 현대 선수들이 아닌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 항저우 3관왕에 빛나는 임시연은 침착하게 활시위를 당깁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진천 선수촌엔 올림픽 양궁 경기가 열릴 앵발리드 특설 경기장을 복제해놓고 특별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진행 방송도 프랑스어로 합니다. 적수가 없는 세계 최강 궁사들은 슈팅 로봇과도 대결을 펼칩니다. 또 다른 금빛 종목, 배드민턴도 가상의 파리에서 구슬땀을 흘립니다. 취재진과 관중 30여 명 앞 올림픽 경기장과 똑같은 코트에서 연습 경기도 치렀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오픈을 거머쥔 안세영은 경기 후엔 미리 제작된 세트에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연습하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실전 경기를 뛴으로써 또 저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파리에서 적응해야 할 건 경기장뿐이 아닙니다. 섭씨 40도 안팎의 폭염도 적응해야 하는데 쿨링 조끼로 체온 관리에 나섰습니다. 더위를 좀 많이 타가지고 좀 걱정이 많긴 하는데요. 운동 끝나고 입었을 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시원하긴 했었어요. 지금 태극 전사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파리와 올림픽만 남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아카데미 사상 가장 무례하다고 꼽힌 다큐 감독 마이클 무어의 수상 소감입니다. 거짓 선거가 거짓 대통령을 뽑는다. 미스터 부시, 부끄러운 줄 알라. 아카데미 측은 배경음악을 크게 틀어 퇴장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치지 않자 마이크를 꺼버렸죠. 축하 파티에서도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말똥을 쌓아놓고 프래카드를 펼쳤습니다. 미스터 무어, 창피한 줄 알라. 악당들이 마티를 차 앞에 매단 채 밀어붙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건 뭐든 지나치면 덜하는만 못한 법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검사 중 한 명에게 공용물 손상죄를 갖다 댄 대변 소동이 그렇지 않을까요? 당사자 소명은 물론 주변 증언들이 하나같이 엉뚱한 사람을 찍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설사 맞다 해도 탄핵감이 되겠습니까? 다른 검사들을 겨냥한 탄핵 사유 역시 검찰총장이 나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애완견이라는 비아냥과 감히 국회에 대드느냐는 호통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재반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당장 탄핵을 가결하자는 게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 합니다. 탄핵이 무슨 장난도 아닐 텐데 발의부터 한 속내 자명합니다. 법사위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검사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들이 움츠러들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비상하고 엄중한 절차, 탄핵마저 방탄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반세기 전에 풍자한 노래가 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역주행 질주가 그냥 무사하게 지나갈 리 없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발의한 날 검찰총장이 꺼낸 사자성어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은 극에 도달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러기까지는 악취도 꽃향기가 되곤 하는 세상입니다. 뭐하고 매화 타령이란 속담이 생각납니다. 7월 5일 앵커 칼럼 오늘 대변 탄핵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이틀간 전북 서부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요. 충북과 경북, 전남에 30에서 80, 수도권에도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오후부터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로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전남과 광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도 날이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릉과 광주의 최저기온이 25도로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안동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주 후반 중부지방에는 장맛비 대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